재경관리사 저희 세무회 개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는 저희 구성이 일단 조세 총론, 그리고 국세기본법,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몇 문제 나오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 4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희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세 총론인데요. 우리 조세라는 거는 어쨌건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조세를 일단 목적은 우리 뭐예요?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세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에 대한 재정 수입 확보. 그래서 재정 수입을 확보해서 과연 어떤 거를 실현하려고 하느냐? 여기 우리는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일단 조세를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는 누가 걷냐? 했을 때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그냥 말 그대로 나라죠. 근데 지자체는 뭐냐면 시군구청을 이야기해요. 우리 시군구청에서도 각종 세금이 날라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국가와 지자체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국가만이 아니고 지자체도 있다. 그래서 과세 목적은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 과세 근거,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법률에 규정된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에 만약 문제에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는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리고 반대급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대급부 여부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보통 누군가 A랑 B랑 이렇게 있다면 내가 얘한테 줬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죠?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나라에서 세금만 떼가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다. 이 말이 결국엔 이 반대급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쌍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 근거에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대상. 과세표준 세율 요건데 요건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나오는 것들은 보통 반대급부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리고 과세 주체가 국가랑 지자체다. 요게 일단 조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세 개념 한번 봤고 조세 분류가 사실 더 중요해요. 조세 분류는 거의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외워야 되겠죠. 거의 나오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국가랑 지자체랑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는 건 뭐라고 한다? 국세라고 한다. 그리고 지자체, 시군구청이 가져가는 거를 뭐라 한다? 시군구청이 가져가는 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그 과세권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부과를 하지만 과세권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지방세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 목적에 관한 거예요. 목적은 뭐다? 목적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있냐? 목적이 없다. 근데 목적이 없다는 말을 표현하기가 그렇죠. 그냥 보통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그래서 보통세는 뭐 정한 게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하고 그리고 목적세는 미리 정해서 특정 목적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목적세, 보통세 구분할 때 목적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전가를 시킨다는 거. 누군가한테 책임 전가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말처럼 내가 잘못했지만 남한테 책임 전가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간접세라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전가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요건에서 납세 의무자 있었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자랑 동일하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조세다. 그래서 주로 소득에 관해서 과세하는 조세.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거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요건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야 이제 좀 더 와닿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사 먹는데 커피를
마지막으로 내가 사 먹는 내가 예를 들어 1,100원을 걷어요. 1,100원. 그러면 이 안에 1,000원이랑 100원의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1,100원을 누군가 뭐 내가 커피 산다. 그러면 커피숍에다가 주겠죠. 커피숍 주지만 그건 누가 내요? 커피 전문점에서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결국엔 누가 부담해요? 내가 부가세 너 내 하고 100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에는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인데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자가 이걸 받아서 낸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주로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 그냥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고 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간접세는 어쨌건 우리가 뭔가를 팔았을 때, 샀을 때 개념 그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고 독립된 세금 유무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적이다, 부가적이다 요 개념에 따라서 나온다. 대표적인 거는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부가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플러스 알파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다 달라붙는 뭐 4%가 취득세라고 하면 거기 뭐 0.16%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붙이는 거 요거를 플러스 알파 세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요게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리고 표 계산 단위는 종가세, 종양세라고 있어요. 이건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한다. 양은 뭐래요? 수량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담세인력 고려 유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 직장인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의 딸린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으면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너무 많이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득세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인적사항과 관계없이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 아까 커피를 사 먹어요. 커피 사 먹는다고 아까 100원 그대로 떼갔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커피값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그래서 인세와 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 잘 기억하셔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할 건데 그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분류까지 이미 한두 문제 맞췄어요. 그러면 조세법이 있겠죠? 이제 원칙을 들어가 볼게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 아까 법률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하게 돼 있는 게 조세였죠. 근데 또 평등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한 번 더. 조세를 분과 징수할 수 있으면서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없는데 막 가져가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그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 요건에 맞는 거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건이 아까 4가지 있었죠. 그때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겠죠. 또 명확하게 우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법성. 그래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이제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법률주의, 평등주의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법에 의한 거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그냥 법률의 근거 이 말이 나오면 법률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우리가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되고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평등에는 근데 요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수평적 공평과 우리 수직적 공평이 있어요. 수평이라는 거는 동등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가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합과세, 그리고 인적공제, 그리고 최저한세,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올 건데 종합과세는 소득세에 관련된 거고 인적공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최저한세는 최소 얼마까지 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고 부당행위는 이제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경제력이 커요. 내가 많이 벌어요. 연봉 뭐 1억인 사람이 있고 연봉 3천만 원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얘가 현저하게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주의라고 하면은 모든가 똑같이 낸다 이 개념이라 수직적 공평을 잘 개념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질과세 원칙이랑 초과 누진세율 구조, 요게 더 연결되는 개념인데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적게 버는 사람은 뭐 최저 6%부터 많이 버는 사람은 45%까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커도 실질적이 적다. 이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 개념으로 수직적 공평이 조세 평등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세 체계에서 이것도 이제 체계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외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알아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조세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국가가 얻는 거 국세라고 했었고 지방세는 지자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뭘로 나눈다?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둘로 나뉘겠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누죠. 근데 만약에 아까 직접세, 간접세로 나눈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거. 그리고 간접세는 동일하지 않은 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부동산세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 아까 부가가치세라고 했어요. 내가 커피를 사 먹어서 내가 사업자한테 줘서 그 사업주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간접세의 뭐 대표적인 것도 주세 그리고 뭐 인지세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이긴 한데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 아까 부가세라고 했죠. 아까 부가세의 반대는 뭐예요? 독립세 있었죠. 독립됐다 안 됐다에 따라 달라지는 거. 부가세는 뭐다? 플러스 알파의 세금이다. 플러스 알파의 세금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보통세 아까 목적이 없을 때 보통세라고 했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을 때는 목적세라고 했어요. 보통세의 대표적인 건 지방세에서 해당하는 건데 취득세. 일반적으로 뭘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뭐 자동차세 매년 나오죠. 뭐 재산세 이런 것들 매년 나오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목적이 있다. 뭔가 지역 자원 시설을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 아니면 뭐 지방교육세 이것도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던 거 표시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세 총칙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벌써 문제예요.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복습해 볼게요. 다음 중 조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하는 거죠. 옳은 것. 과세권자랑 같은 말 뭐예요? 과세 주체였죠.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관세로 나눈다? 아니죠. 뭐라고 했죠? 지자체라고 했죠. 지방세로 나뉜다. 1번 틀렸죠. 법인세는 조세 사용이나 특정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우리 목적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거 아까 목적세에서 우리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교육세 이 정도 알아두면 된다고 했죠. 법인세는 그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면 되는 거. 그 다음 이거 틀렸죠. 그리고 소득세. 그래서 이건 보통세예요. 그리고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 인세에 해당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너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우리 세법에서도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입법상 조세부담 전가를 예상하고 있는 직접세? 전가를 예상한다는 말 자체가 네가 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가 내 뭐예요? 직접세가 아니죠. 간접세죠. 간접세. 해당한다. 그리고 이 말 자체 틀렸어요.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너무 쉽죠? 우리 기본 원칙이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 있다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 구하는 거예요. 평등주의란 입법과 조세의 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자는 평등하게 일단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세 우리 기본법이 있고요. 국세기본법 그리고 우리가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국세기본법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뭔가 기본이 되는 법이잖아요. 기본이 되는 법률에 어떤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각 개별 세법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법이라는 거는 이 각각 다른 세법들이 있죠.
근데 뭐가 더 먼저냐 이 얘기예요. 뭐가 더 먼저냐 할 때는 요 각각 개별세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기법에는 우리가 없는 것들을 활용할 때 국기법을 쓰는 거지 개별세법이 먼저다.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없을 때 여기로 간다. 뭔가 법에 없는 것들이 나왔을 때 아니면 뭔가 그 규정되지 않는 것들 법이라고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개별세법이 먼저 우선하는 거고 그래서 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기법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세법이 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기본이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지문에는 없었는데 우리 이론할 때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히 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쨌건 세무 공무원이랑 납세자가 둘 다 지켜야 되는 쌍방으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장부 이것도 맞죠. 이건 근거과세의 원칙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쨌건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론에서 나올 거예요. 3, 4번은. 자, 이제 3번. 조세 분류 기준에 관한 구분과 세목이에요. 이거 한 문제 꼭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구하는 거예요. 과세권자 일단 국세, 지방세로 나뉜 거 맞죠? 우리 국가가 하는 거 국세라고 했고 여기 지자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 중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지자체가 걷어가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요. 요거는 국세예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아까 플러스 알파 세금인 건 맞지만 이건 국세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걷어갈 것 같지만 이것만 특이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잘 알아두시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틀렸겠죠. 그리고 사용 용도의 특정 여부, 당연히 특정 목적이 있냐 없냐. 보통 목적 맞죠? 그래서 목적세 대표적인 거 지방교육세 외워두라고 했었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맞는 말이고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도 직접, 간접 해서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대표적이고 간접세, 부가세 그리고 납세자 인적사항 고려 여부 인 들어가면 인세, 물세 해서 인세는 이렇게 들어가고 물세는 뭐예요?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한다 같은 개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요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농어촌 특별세만 특별히 우리 국세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국가, 지자체 맞죠?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반대급부이다.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했어요. 아까 없다고 했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없다. 그게 조세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일반 경비 조달을 위해 과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것을 모두 고른다. 아까 농어촌 특별세 뭐라고 했어요? 일단 국세죠. 증여세 국세죠. 그리고 우리 개별소비세 뭐예요? 개별소비세도 국세.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도 국세. 그리고 레저세 이런 것도 국세. 지방교육세 아까 뭐였어요? 이거는 지방세죠, 지방세. 일단 틀린 거는 일단 요거는 틀렸죠. 그리고 아까 주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지방세 중에 뭐였어요? 지방세이면서 이건 목적세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고를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것들 확실하게 지울 애들 있죠. 확실하게 지울 애들 일단 2개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 이제 구하면 되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일단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고 했는데 이건 직접세에 해당해요. 직접세. 직접세라는 거는 국가에서 직접 가져가요. 발생했을 때.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세도 직접세.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 뭐예요? 간접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다 개별 소비 우리가 소비한 거에 대해 내는 건데 2번 이거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직접세에 해당하고 주세
주세까지도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긴 하지만 술을 먹고 누가 내죠? 술값을 내죠. 근데 사업자가 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히 맞추려면 사실 아까 위에 우리 했던 거 표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울 시간에 차라리 문제 풀고 틀린 거 우리가 중요한 것들 요게 여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지금 여기가 나온 거예요. 요 내용들. 지금 여기 보면 요의 간접세, 국세이면서 간접세 요거 고르라는 거였죠. 요거 고르라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건 요거 부가가치세였어요. 근데 나머지들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다소 지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어야겠지만 문제로 조금 외우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국세면서 간접세 정답 3번이고요. 조세 법률주의 내용이 아닌 것. 법률주의, 우리 조세 법률주의랑 뭐였죠? 조세 평등주의 있었죠. 그래서 과세 요건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사용되면 당연히 구체적이겠죠. 그리고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 공평이라는 얘기 나오면 뭐예요? 이건 평등주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법률주의가 아니에요. 법률주의는 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법률 관계에서는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유추나 확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어쨌건 요게 이제 평등주의에 관련된 말이어서 우리가 법률주의, 평등주의 나왔었잖아요. 기본 원칙 중에 다른 내용을 고르라는 거여서 내용은 맞지만 평등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이 된 겁니다. 6번은 그렇게 되고 이번에 평등주의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현한 제도로만 이제 묶인 거 구하는 건데 일단 종합소득세 인적 공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많이 우리가 부양할수록 우리는 더 조금 세금을 줄여줘야 돼. 이것도 어쨌건 인적 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초과 누진세율 아까 뭐였어요? 이거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는 거였죠?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이 얘기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아까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평적 평등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뭐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A랑 B랑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C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는 사람, 지인이고 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얘한테, 지인한테 좀 싸게 팔고 얘한테는 똑같이 뭐 시세가 1억이에요. 근데 너한테는 5천에 팔게. 예를 들어. 그러면 실제로 세금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행위, 내가 너랑 특수관계라고 해서 싸게 해주고 이런 행위를 방지한다. 그게 부당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등주의에 해당하는 제도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소급과세 금지 이거는 이제 소급해서 우리가 어떤 세금이 법이 바뀌었을 때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한다. 그래서 이건 평등주의 관련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최저한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평등주의에 해당해요. 아까 얘기한데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막 했더니 똑같이 100을 벌었어요. 똑같이 100을 벌면 똑같이 내야 되긴 하죠. 똑같이 내야 되는데 얘는 막 이것저것 나라에서 해주는 감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금이 안 나와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 근데 얘는 감면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에 대해서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세금을 다 감면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세수가 확보되지가 않잖아요. 조세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그래 니네가 감면은 받지만 최저로 얼마까지는 내 해서 우리가 세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이 100이면 뭐 중소기업은 뭐 7% 아니면 뭐 조금 올라가면 10% 이래서 요 정도는 내라 하는 게 최저한세 개념이에요. 그래야 조세 수입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평등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거 감면이에요. 이거는 특정 업종,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해주겠다. 이건 평등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다, 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소의 공평성 오히려 훼손한다. 그리고 소급과세 금지는 법률주의, 법에 관련된 부분이 법이 바뀌었을 때 소급과세를 금지하다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일단 조세 총론을 다 봤어요.
조세 총론의 내용 보면 중요한 내용들 사실 실제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실제 우리 기출 문제보다는.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복습하고 조금 더 정리해 놓는 시간이 되니까 얘 들어갔던 거고, 총론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아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각 개별 세법이 있으면 그것보다 그게 더 우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법인세 법소부라고 하는데 법소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알아라 해서 나오는 게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국세기본법의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국세에 아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 만약에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든 그런 구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이 납세임을 이행하도록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나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위법 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게 이제 국기법의 취지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어떤,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기간이라는 거, 뭐 기한 이런 거 명백해야겠죠. 뭐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그럼 언제부터? 근데 만약에 못 냈어요, 세금을. 못 냈으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과 기한 문제도 좀 나와요. 그래서 기간과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기간은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연속적. 그래서 보면 연속적인 시간의 사이를 말한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도 나와 있는 걸 따른다. 이것도 지문에서 가끔 나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게 된다, 아닌다 했을 때 말고는 민법에 일반적인 걸 따른다. 그리고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있어요. 근데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빼준다. 이게 초일 불산입이고, 그리고 뭐 말일 산입 계산할 때 일수 같은 거 계산할 때 나올 때 초일 불산입. 그래서 근데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산입하지만 대부분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른다. 그래서 초일 이렇게 불산입에 의해서 기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월에서 기산일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리고 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는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뭐 말일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최종월에 해당일이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11월로 할게. 11월. 예를 들어서 11월이에요. 11월. 근데 31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11월 30일로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 이게 중요해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5월 뭐 31일까지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다음 날, 근데 이날이 공휴일이다, 휴일이다, 빨간 날이다 할 때는 그 다음 날로 봐주면 돼. 6월 1일. 그래서 그 얘기가 만료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죠. 시점. 아까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기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예요? 결국 뭘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송달 개념.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송달의 법률적 효력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에 발생하는 도달주에 해당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 5월 5일 날 보냈어. 5월 공휴일이니까 5월 6일 날 보냈는데 5월 10일에 도착한 거예요.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껴있어서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하는 게 효력이에요. 그래서 도달주의에 따른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편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 우리가 우체국에 찍힌 날로 봐줘요. 그래서 그때는 발신주의 해당하는 거고, 전자신고 할 때는 전송되거나 청구된 걸로 본다. 우리 전자신고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송된 날, 전자로 우리가 신고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한 날로 본다. 이거고, 공휴일인 경우 항상 뭐라고 했죠? 다음 날로 한다고 했고, 가동이 정지됐어요. 그러면은 혹시 막 마비가 될 때도 있어요, 사이트가. 그럴 때는 다음 날 해준다. 공지가 뜨겠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달주의에 해당하지만 우편에 관한 것만 발신주의에 해당한다. 그 찍히기만 한대요. 내가 갑자기 뭐 5월 말일까지 막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부랴부랴 막 전자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안 들어가. 뭔가 오류가 계속 나. 그러면 빨리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에 딱 날짜 찍혀 있으면 돼요. 그걸 우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류 송달. 서류 송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디다가 송달한다? 구세청에서 뭐 받아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주소, 자기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에는 일단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공무원이 집 앞에 막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직접 교부하는 거, 교부 송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편에서 할 때는 통상이나 등기우편에서 하고, 전자 그리고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걸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세 가지, 교부, 우편, 전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요 예외적인 방법이 더 중요해요.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 연락처도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한테 너 이거 이만큼 나왔어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줬다는 거를 공고를 해주면 되겠다 해서 그걸 가름하는 효력을 발생시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X 세무서 앞에 갔는데 막 보면 게시판 같은 거 있거든요. 게시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막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외에 있고 곤란한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뭐 부재 중이야, 뭐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럴 때는 어쨌건 나라에서도 뭔가를 내가 너한테 송달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옛날에 뭐 대학 합격하면은 대학 합격생 이렇게 벽보 붙이듯이 나오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누가 그걸 가서 보겠어요. 어쩌면 그 법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효력의 발생 시기는 일단 도달주의라고 아까 했죠. 도달주의라고 얘기했었고,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 공시송달. 아까 공시송달 이렇게 해놓으면 공고할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냥 통보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된 걸로 본다. 14일 요거 중요합니다. 14일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지인, 특수관계인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인이란 표현보다 세법에서 많이 쓰는 건 특수관계인이란 표현을 써요. 그럼 특수관계인이 누가 종류에 뭐가 있냐? 그래서 개인일 때, 내가 개인일 때 구체적으로 사촌, 그리고 삼촌, 배우자, 사실혼자 포함합니다. 사실 포함하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의 친양자, 입양된 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 그러니까 내가 뭐 낯서도 내가 키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미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 있고요. 그 다음에 혼외 출생자,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그러니까 피는 잘라낼 수 없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생부나 생모는 당연히 우리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건지 피를 나눈 사이인데, 그리고 본인과 또 임원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포함해서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도 세법에서는 돈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경영 지배도 하는 것도 특수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을 지배한다거나 뭔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거나 당연히 내 친척이나 내 핏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 이제 나왔었고요. 문제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건데 우리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 배웠었잖아요. 그게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었죠. 근데 국세를 부과할 때 원칙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4가지예요. 그래서 요건이 충족돼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세무서, 그러니까 공무원도 지켜라 이거야.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납세자 모두가 이걸 가지고 우리 선서하듯이 하는 것들을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서 갑질을 해도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납세자라고 해서 깽판 쳐도 돼요?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자주 나오죠. 네 가지는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셔요. 실, 신, 근, 조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앞글자 따서라도. 근데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앞글자도 외우지만 요 내용들 일단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회, 벽서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리 A, B 근데 A가 너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얘는 본인 신불자예요. 신용불량자.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B 이름으로 내가 사업에 이름만 빌려줘. 명의만 빌려줘. B는 집에 놀고 있는 백수였어요. 근데 이 신불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신불자가 돼버린 사람이 사업을 얘 사람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로는 A가 다 운영해요. 명의만 빌리고 A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누가 한 걸로 본다? A가 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일단 A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이름 아니니까 사실 좀 안일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A가 사업을 하다가 B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B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근데 세법에서는 누가 내라고 한다? A가 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래서 귀속,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B 같은 경우는 억울해지잖아요. 난 이름만 빌려준 건데 A가 다 가져갔어요. 나한테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용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속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A겠죠. 그 내용에 관한 건데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도 소득, 수익, 재산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비슷한 논리예요. 근데 이게 좀 와닿기 좋아서 그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에 불구하고 여기서 불구하고 여기 표시를 해두세요. 책에. 그게 우리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문제에서 좀 뵀는데 여기서는 쌍방. 그러니까 쌍방이 말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과세 관청과 납세자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는 게 문제에 많이 나와요. 납세자만 지켜야 된다? 안 되고요. 과세 관청에서도 무리하게 부실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너 이것도 때릴게 저것도 때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측은 쌍방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의미하는 거고 근거과세는 생각보다 쉬워요. 근거과세는 장부를 빚지 기장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빙자료에 의해서 한다. 근데 만약에 누락됐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당연히 그땐 과세관청이 할 수 있겠죠? 요 얘기고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감면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세금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감면 받은 후에 만약에 어떤 사후관리 나라에서 그냥 깎아주진 않겠죠. 근데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딱 감면만 받다가 폐업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후관리 그때는 감면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다. 이게 보면 무슨 원칙이었죠? 조세 부과의 원칙이었죠. 국세 부과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과에 있어서는 뭘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세 부과의 원칙, 부과에는 네 가지가 있다 봤고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의 적용이죠. 원칙이 계속 많이 나왔죠. 처음에 조세법에 그냥 기본 원칙 나왔었고 국세 부과 원칙 나왔었고 이번에 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걸 적용하냐? 의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세법을 해석한 후 사실의 벌금에서 의도한 효과를 실현한 과정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는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과세 사실에 결부시키면서 이제 뭔가 의도 효과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원칙이 있겠죠. 적용을 할 때. 일단 재산권을 해치면 안 되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소급과세 금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세법은 자주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된 세법 맨날 이제 연말 되면 뭐 국회에 세법 발의했다 8월쯤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연말이나 이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바뀐다 하다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 뭔가 개정이 됐다. 근데 그거는 전에 있던 것들은 금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법의 취지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전에는 내가 세금이 안 나왔어요. 어떤 법으로 했을 때. 근데 갑자기 뭔가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주택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바뀌면 나는 똑같은 이 행위를 한 건데 요 전에 2025년 1월 1일부로 세금이 나오는 걸로 바뀌고 얘는 안 나왔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근데 안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 했던 사람까지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상 그렇고 행정상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서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부터 해야 된다. 요거고요. 소금 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고 그리고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성립하지 않았다. 그때는 부진적 소급이라서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새로운 해석 방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에 거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요게 소급 과세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과세 형평이나 조세 목적에 의해서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맞죠? 내가 더 과세하고 싶어, 이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괘씸해. 그렇지만 남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용할 수 없다는 이 얘기고요. 기업회계가 일단 기준이에요, 세법에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같은 거 공부하려고 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일단 기업회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왔고 그게 세법 적용을 할 때의 원칙이었어요. 세법 적용의 원칙도 몇 가지 나왔죠? 일단 4가지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국세 부과의 원칙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들 거의 한 4문제 정도는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인데 어쨌건 요 시간 동안에 받았던 거 뭐 조세의 개념부터 분류 그리고 이제 뭐 세법 적용의 원칙까지 공부해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